저는 오늘도 똑같은 아침을 맞았습니다. 알람 시계 소리에 눈을 뜨면 이미 아내는 부엌에서 움직이고 있었죠. 슬리퍼 끌리는 소리, 수도꼭지 돌리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30년 넘게 듣던 똑같은 소리들입니다.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오니 밥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늘 똑같은 메뉴였습니다. 아내는 이미 자리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죠. 저도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날씨가 좋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아내가 대답했어요.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밥상 위로 침묵이 내려앉아 해시태그 늦은 봄 마이너스 두 번째 사랑 이야기여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이런 식사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기억도 안 나요. 퇴직하고 나서 더 심해졌죠. 집에만 있으니 할 말도 없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아내는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저는 거실로 가서 신문을 폈습니다. 정치 기사, 경제 기사, 사회면까지. 다 읽고 나면 TV를 켰죠. 뉴스가 끝나면 드라마, 드라마가 끝나면 예능.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점심때가 되니 또 밥상이 차려졌어요. 오늘은 김치찌개였습니다. 아내와 또다시 조용한 식사를 했죠. 아무 말 없이요. 요즘 미영이가 자주 전화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뭐라고 하던가요? 제가 물었어요. 그냥 안부 묻고 그래요. 아내의 대답이 끝이었습니다. 딸 미영이는 결혼해서 부산에 살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를 하죠. 그마저도 주로 어머니와만 통화합니다. 저와는 별로 할 말이 없나 봐요. 오후가 되니 더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산책을 나갔다가 돌아와서 또 TV를 봤어요. 저녁 7시가 되니 또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생선구이에 남을 반찬들이었죠. 아버지는 가족이랑 말 좀 해요. 갑자기 미영이 지난번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미영이가 집에 왔을 때였어요. 저는 평소처럼 TV를 보고 있었죠. 미영이가 어머니랑 이야기하는데 저는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뭘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아버지 목소리 들은 지가 언제예요? 미영이가 그때 그랬죠. 가족끼리 대화가 있어야지 맨날 TV만 보면 어떻게 해요? 그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정말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예전에는 분명히 대화가 있었는데요. 회사 일 얘기도 하고 아이들 교육 문제도 상의하고 그랬었는데 말이에요. 저녁을 먹고 아내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는 또 거실로 가서 TV를 켰어요.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죠. 가족들이 화목하게 대화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부러웠어요. 여보, 제가 아내를 불렀습니다. 왜요? 아내가 주방에서 대답했어요. 그냥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 말하지 못했습니다. 뭘 말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서먹해졌을까요? 밤이 되니 또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소주 한 병이 제 유일한 친구가 됐어요. 술을 마시면 그나마 잡념들이 사라졌죠. TV 소리만 들리는 거실에서 저는 홀로 잔을 기울였습니다. 아내는 먼저 방으로 들어갔어요. 일찍 자요. 그것도 형식적인 인사였죠. 저는 거실에 더 앉아 있었습니다. 술잔을 들여다보니 제 모습이 일그러져 보였어요. 이런 하루가 어제도 그제도 지난주도 지난달도 똑같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퇴직하고 나서 날마다 이런 생각만 했어요. 아내와 대화다운 대화를 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서로 필요한 말만 주고받을 뿐이에요. 날씨 얘기, 끼니 얘기, 그게 전부였죠. 자정이 넘어서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등을 돌리고 누워있는 모습이 너무 멀어 보였습니다. 같은 침대에 누워있지만 우리 사이에는 깊은 강이 흐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죠.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나는 건 아닐까? 매일 똑같은 하루의 반복. 아무도 제 말에 귀 기울여주지 않는 하루들 말이에요. 며칠 전부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제대로 안 쉬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처음에는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점점 심해지더니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가 됐습니다.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제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어디가 아픈데요? 아내가 물었어요. 가슴이 답답해서요. 숨쉬기가 힘들어요.
아내는 별 관심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나이 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한번 가보세요. 병원에 혼자 갔어요. 내과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젊었어요. 제 아들 뻘 되는 나이였죠.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있으셨나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됐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어요. 다른 증상은 없으세요? 가슴 통증이나 어지러움은요? 그런 건 없는데 그냥 답답한 느낌만 계속 있어요. 의사는 청진기로 제 가슴을 들여다봤습니다. 심전도 검사도 했어요. 혈압도 재고 엑스레이도 찍었죠. 모든 검사가 끝날 때까지 1시간이 걸렸습니다. 검사 결과는 정상이에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정상이요? 그럼 왜 이렇게 답답할까요? 의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스트레스나 소통 부족 때문일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하신 분들께서 자주 호소하는 증상이거든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소통 부족이라니요. 정말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집에서 아내와 제대로 대화한 적이 언제였나 싶었죠. 운동을 하시거나 취미 활동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가족분들과 대화를 많이 하시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그 말이 생각났습니다. 소통 부족. 정말 제 문제가 그거였을까요? 몸이 답답한 게 마음 때문이라니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곰곰 생각해보니 맞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아내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조용한 주방이었죠. 어떻게 나왔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별 이상은 없대요.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다행이네요. 아내의 대답은 그게 끝이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의사 선생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가족들과 대화를 많이 하라고 했는데 정작 우리는 밥 먹을 때도 말이 없었어요. 여보,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왜요? 아내가 고개를 들었어요. 우리 대화 좀 하자. 요즘 너무 말이 없는 것 같아서요. 아내는 젓가락을 놓더니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이제 와서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30년 넘게 살면서 언제 대화다운 대화를 해봤나요? 당신은 맨날 회사 일만 하다가 퇴직하니까 심심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내의 말이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틀린 말도 아니었어요. 정말 저는 회사 일에만 매달려 살았죠. 집에 와서도 피곤하다며 TV만 봤습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요. 앞으로 잘해보자고요. 잘해본다는 게 뭐예요? 뭘 어떻게 잘해본다는 거예요? 아내의 목소리에 쌓인 서운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혼자 지내왔을까요? 제가 회사 일에만 신경 쓸 때 아내는 혼자 집안일을 다 해왔겠죠. 아이들 키우는 것도 시부모님 모시는 것도 혼자 했을 거예요. 미안해요. 그동안 제가 너무 무심했나 봐요. 무심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당신한테 저는 그냥 집안일 하는 사람이었죠. 밥 해주고 빨래해주고 집 치워주는 사람 말이에요. 아내의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랬거든요. 아내를 동반자라고 생각한 적이 언제였나 싶었어요. 그냥 당연히 옆에 있는 사람으로만 여겼죠. 지금 와서 대화하자고 해도 뭘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제일 아팠어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서로 모르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죠. 이렇게 멀어질 줄 몰랐습니다. 밥상을 치우고 아내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죠. 가슴이 더 답답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이 맞았어요. 정말 소통 부족 때문이었나 봐요. 술을 한 잔 따라 마셨습니다. 오늘따라 더 쓰게 느껴졌어요. 아내 말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이제 와서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정말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30년 동안 쌓인 거리를 어떻게 좁혀야 할까요? 아침 일찍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아보니 고향에 계신 이모였습니다. 동수야, 큰일 났다. 너희 원석이 형이 어제 갑자기 돌아가셨어. 원석이 형. 저보다 5살 위인 사촌 형이었어요. 어릴 때 정말 많이 따랐던 형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나 싶었어요. 아마 10년도 더 됐을 거예요. 갑자기요? 아프시지도 않았는데요. 심근경색이래. 밭에서 일하다가 쓰러지셨대.
장례식이 모레 있으니까 와야지.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원석이 형이 돌아가셨다니요. 믿기지 않았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건강하셨는데 말이에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원석이 형이 돌아가셨대요. 장례식에 가야겠어요. 언제요? 아내가 물었어요. 모레요. 오늘 밤에 내려가야 할 것 같아요. 혼자 가세요. 저는 몸이 안 좋아서요. 사실 아내도 원석이 형을 잘 모르죠. 몇 번 만난 게 전부였거든요. 혼자 가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기차표를 사고 짐을 챙겼습니다. 40년 만에 고향에 가는 거였어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갈 일이 없었거든요. 서울로 올라와서 쭉 살았죠. 서울역에서 KTX를 탔습니다. 고향까지는 3시간 걸려요. 창가 자리에 앉아 풍경을 바라봤죠. 도시에서 점점 멀어지니까 논밭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릴 때가 생각났습니다. 원석이 형과 함께 뛰어다니던 그 시절 말이에요. 여름이면 개울에서 물고기를 잡고 겨울이면 산에서 썰매를 탔죠. 그때가 정말 행복했어요. 그리고 선아도 생각났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같은 반이었던 선아 말이에요. 예쁘고 공부도 잘했던 아이였죠. 저는 몰래 좋아했었는데 고백은 한 번도 못했어요. 선아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결혼해서 잘 살고 있겠죠. 아마 손주도 있을 거예요. 가끔 궁금했지만 연락할 방법도 없었어요. 기차가 고향역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7시였습니다. 역사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예전에는 작은 간이역이었는데 이제는 현대식 건물이 됐더군요. 택시를 타고 이모 집으로 갔습니다. 길도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있던 가게들은 다 없어지고 새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죠. 낯선 곳 같았습니다. 이모 집에 도착하니 벌써 여러 친척들이 와 있었어요. 다들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알아보기 힘들었죠. 원석이 형의 빈소는 집 앞마당에 차려져 있었어요. 동수야, 고생했다. 이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원석이 형의 영정사진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한창 젊을 때 사진이었는데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때도 착한 형이었어요. 동생들 많이 챙겨주셨거든요. 밤늦게까지 조문객들이 왔어요. 고향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저도 모르는 분들이 많았지만 다들 반갑게 인사해 주셨어요. 동수 아니냐? 많이 컸네. 서울에서 잘 살고 있다며? 그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 밤이 깊었어요. 친척 집에서 하룻밤 자게 됐죠. 침실에 누워서도 잠이 안 왔습니다. 어릴 때 추억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원석이 형이 제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던 일, 같이 산에 올라가서 밤을 따던 일, 제가 다른 아이들한테 괴롭힘을 당할 때 나서서 도와주던 일까지 모든 게 어제 일 같았어요. 그리고 선아 생각도 났습니다. 운동회 때 응원해주던 모습, 소풍 갈 때 같이 걸었던 길, 졸업식 날 아쉬워하던 표정까지 모든 게 선명했어요. 서울에서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고향에 오니까 다 생각나더군요. 그때는 정말 순수했었죠. 사랑도 우정도 가족에 대한 마음도 다 진짜였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서도 어린 시절이 나왔어요. 원석이 형과 선아 그리고 어린 제가 함께 뛰어노는 꿈이었죠. 장례를 치른 다음날 오후에 시간이 생겼습니다. 내일 저녁 기차로 서울에 올라갈 예정이었거든요. 혼자서 옛날 동네를 한번 돌아보고 싶었어요. 이모한테 말하고 나왔습니다. 잠깐 옛날 살던 동네 가봐도 될까요? 그래, 가봐라. 많이 바뀌었을 거다. 걸어서 갔어요. 예전 우리 집이 있던 곳까지는 20분 정도 걸렸죠. 길을 걸으면서 보니 정말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에 있던 작은 상점들은 다 없어지고 편의점이 생겼더군요. 우리 집이 있던 자리에는 다른 집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2층 양옥이었어요. 예전 우리 집은 낡은 한옥이었는데 말이에요. 대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이제는 남의 집이 되어버렸네요. 세월이 이렇게 빨리 흐르는구나 싶었습니다. 초등학교도 가봤어요. 교문은 그대로 있었지만 건물은 새로 지어져 있었어요. 운동장만은 예전 그대로더군요. 그 위에서 친구들과 축구하던 기억이 났습니다. 교문 앞에 서서 운동장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혹시 동수 아니야?
깜짝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50대 후반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누구신지 바로 알아보지 못했죠. 저기, 실례지만 누구세요? 나야, 선아. 김선아 말이야. 선아? 그 선아가 맞나요? 자세히 보니 어릴 때 그 모습이 남아 있었어요. 눈매가 특히 그대로였죠. 하지만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선아야? 정말 너야? 응, 맞아. 동수 맞지? 목소리 들으니까 확실하네. 반가워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40년 만에 만나는 첫사랑이었거든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여기서 뭐해? 서울에 사는 거 아니었나? 선아가 물었어요. 원석이 형 장례식 때문에 내려왔어. 내일 올라가는데 옛날 동네 한번 보고 싶어서 나왔지. 원석이 형이 돌아가셨다고? 언제? 이틀 전에.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선아의 얼굴이 슬퍼졌어요. 원석이 형도 많이 도와주셨는데 정말 안 됐네. 우리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옛 친구들 이야기도 했어요. 김철이는 부산에서 사업한다고 하고 박영희는 공무원 하다가 퇴직했다고 하더군요. 너는 뭐하고 지내? 제가 물었습니다. 나는 여기 중학교에서 국어 선생 하다가 작년에 퇴직했어. 지금은 집에서 쉬고 있고. 결혼은 했고? 응, 했는데 남편이 5년 전에 돌아갔어. 암으로. 선아의 목소리가 조금 가라앉았어요. 혼자 지내고 있다는 뜻이었죠. 왠지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식들은? 딸 하나 있는데 제주도에서 살아. 가끔 연락하지. 선아도 혼자 지내고 있었네요. 저랑 비슷한 처지인 것 같았어요. 물론 저는 아내가 있지만 사실상 혼자나 마찬가지거든요. 시간 있으면 차 한잔 할까? 오랜만에 만났는데. 선아가 말했습니다. 좋아, 그러자. 근처에 작은 카페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없던 곳이었죠. 들어가서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마주 앉으니까 어색했어요. 40년 만에 만난 첫사랑. 어떤 이야기부터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선아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많이 변했다. 그래도 목소리는 그대로네. 너도 많이 변했어. 하지만 눈은 그대로야. 예전 그 눈 그대로. 선아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마저 어릴 때 그대로였어요. 갑자기 가슴이 뛰기 시작했죠. 이런 기분을 언제 느껴봤나 싶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 선아가 물었어요. 그냥 그렇게 지내지. 퇴직하고 나서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 사실은 아내와 대화도 없고 외롭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쉽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서울 생활은 어때? 힘들지 않아? 처음에는 힘들었지. 그런데 이제는 익숙해졌어. 너는 계속 여기 살았구나? 응,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어. 대학도 여기 나왔고 결혼해서도 계속 여기 살았지. 선아는 고향을 떠나지 않고 평생을 여기서 살았네요. 저와는 정반대 인생이었어요. 어떤 삶이 더 나았을까 싶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시간이 금세 흘렀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벌써 이렇게 늦었네. 나 가봐야겠어. 제가 일어나려고 했어요. 잠깐만. 선아가 제 손목을 살짝 잡았습니다. 내일 꼭 가야 해? 그 순간 가슴이 쿵했어요. 선아의 손길이 따뜻했거든요. 언제 이런 따뜻함을 느껴봤나 싶었습니다. 기차표를 이미 끊어서.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선아가 손을 놓았어요. 왠지 아쉬웠습니다. 이대로 헤어지면 또 언제 볼 수 있을까요? 카페를 나와서 길에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서울 가서도 연락해. 전화번호 알려줄게. 선아가 자기 번호를 알려주었어요. 저도 제 번호를 알려드렸죠. 40년 만에 다시 연결된 인연이었습니다. 잘 가. 조심해서 가고. 선아가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했어요. 저도 손을 흔들었죠. 돌아서서 걸어가면서도 계속 뒤돌아봤습니다. 선아도 그 자리에 서서 저를 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이모 집에서 잠을 못 잤습니다. 선아 생각만 났거든요. 어릴 때 좋아했던 그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이런 기분을 느낄 줄 몰랐습니다. 다음날 아침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 시간까지 몇 시간이 남았습니다. 선아한테 연락해볼까 하다가 그만뒀어요.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점심때쯤 선아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동수야, 기차 타기 전에 시간 있으면 우리 동네 다방에서 만날까? 어제 못다 한 이야기 하고 싶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선아도 저와 같은 마음인 것 같았어요. 바로 답장했죠. 좋아. 몇 시에 만날까? 2시 어때? 기차역 근처 옛날 다방 있잖아. 거기서 만나자. 그 다방을 기억했어요. 고등학생 때 가끔 갔던 곳이었죠. 아직도 있다니 신기했습니다. 이모한테 말하고 나왔어요. 잠깐 친구 만나고 올게요. 그래, 기차 시간 놓치지 마라. 다방에 가보니 정말 예전 그대로였어요. 낡은 의자와 테이블, 벽에 걸린 오래된 그림까지.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선아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제보다 더 예뻐 보였습니다. 화장도 조금 하고 옷도 깔끔하게 입었더군요. 안 늦었지? 제가 물었어요. 아니야, 나도 방금 왔어. 믹스커피를 시켰습니다. 예전에 자주 마시던 그 맛 그대로였어요. 마주 앉아서 커피를 마시니까 고등학생 때로 돌아간 기분이었죠. 여기 정말 그대로네. 제가 말했습니다. 응, 사장님이 바뀌지 않아서 그래. 할머니가 계속하고 계셔. 주변을 둘러보니 추억이 새록새록 났어요. 친구들과 와서 이야기하던 곳, 시험 기간에 와서 공부하던 곳이었거든요. 기억나? 고3 때 여기서 진로 상담했던 거. 선아가 말했어요. 기억나. 너는 교대 간다고 했고 나는 서울대학 간다고 했지. 그때 너 말하기를 서울 가서 성공해서 고향에 돌아오겠다고 했잖아. 맞아요. 그런 말을 했었어요. 젊은 패기였죠. 그런데 결국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니, 돌아올 이유가 없어졌다고 해야겠네요. 결국 못 돌아왔네. 제가 쓸쓸하게 말했어요. 그래도 잘 살았잖아. 서울에서 직장도 다니고 가정도 꾸리고. 선아는 제가 행복하게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쉽게 말이 나오지 않았죠. 너는 어땠어? 교사 생활은 힘들지 않았나? 처음에는 힘들었지. 그런데 아이들이 귀여워서 금방 적응했어. 30년 넘게 했으니까 보람도 있었고. 선아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자기 일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랑은 다르게 보람 있는 일을 했구나 싶었어요. 남편분은 어떤 분이었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좋은 사람이었어. 성격도 온화하고 나를 많이 사랑해줬지. 병으로 돌아가서 너무 안 됐어. 선아의 목소리가 조금 슬퍼졌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많이 외롭지? 응,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 그런데 이제는 혼자 사는 것도 익숙해졌지. 혼자 산다는 말에 마음이 아팠어요. 선아 같은 좋은 사람이 혼자 지내다니요. 저보다 훨씬 외로울 것 같았습니다. 사실은 선아가 말을 망설이더니 이어갔어요. 어제 너 보고 나서 계속 생각났어. 어릴 때 일들이. 나도 그래. 잠도 못 잤어. 운동회 때 너 응원했던 거 기억나? 100m 달리기에서 1등 했을 때. 기억나. 내가 박수 쳐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소풍 갈 때도 맨날 같이 다녔잖아. 도시락도 나눠 먹고. 그때가 정말 좋았어. 세상에 걱정 없이 그냥 행복했지. 우리는 어린 시절 추억을 하나씩 꺼내놨어요. 이야기할수록 그때 감정이 되살아났습니다. 순수했던 그 시절 말이에요. 동수야. 선아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왜? 사실 그때 널 좋아했었어. 깜짝 놀랐습니다. 선아가 저를 좋아했다고요? 전혀 몰랐어요. 오히려 저만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줄 알았거든요. 정말? 응.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그런데 고백할 용기가 없었어. 너는 서울 갈 거라고 했으니까. 가슴이 쿵했어요. 만약 그때 서로 고백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을지도 모르죠. 나도 너를 좋아했어. 정말 많이. 진짜? 응. 그런데 나도 말 못했어. 너한테 거절당할까봐 무서웠거든. 선아가 웃었어요. 그런데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죠. 우리 참 바보였네. 서로 좋아했으면서 말도 못하고. 그러게. 그때 용기를 냈다면.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둘 다 아쉬운 마음이었죠. 40년 전의 그 순간들이 아쉬웠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 선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정말 지금이라도 늦지 않을까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내가 있었어요. 비록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해도 말이에요. 선아야, 미안, 너무 갑작스러웠지? 그냥 내 마음을 말해본 거야. 선아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제가 대답을 못하니까 부담스러웠나 봐요. 고민해봐. 서울 가서 생각해보고. 기차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일어나야 할 때였어요. 하지만 일어나기가 싫었죠. 이대로 여기 있고 싶었습니다. 가야겠어. 기차 시간이야. 그래, 조심해서 가. 다방을 나와서 기차역까지 같이 걸었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마음이 통하는 느낌이었죠. 연락해. 꼭 연락하고. 선아가 말했어요. 응, 할게. 기차에 올라서 창가로 보니 선아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기차가 출발해서 선아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울로 가는 기차 안에서 계속 선아 생각만 났어요. 사실 그때 널 좋아했었어 라는 말이 계속 맴돌았죠. 40년 만에 들은 고백이었습니다. 그때 느꼈던 두근거림이 다시 살아났어요.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을 줄 몰랐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사랑할 수 있구나 싶었어요. 서울에 돌아와서도 선아 생각만 났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아내가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전과는 다른 기분이었죠. 뭔가 낯선 느낌이었습니다. 어떻게 다녀왔어요? 아내가 물었어요. 잘 다녀왔어요. 원석이 형 장례 잘 치렀고요. 그래요. 많이 피곤하죠? 형식적인 대화였어요. 예전 같으면 당연하게 여겼을 텐데 이제는 더 서먹하게 느껴졌습니다. 선아와의 대화가 자꾸 비교됐거든요. 밥을 먹으면서도 말이 없었어요. 아내는 TV를 보고 있었고 저는 밥만 먹었죠. 이런 모습이 우리의 일상이었나 싶어서 씁쓸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방에 들어가서 선아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잘 도착했어. 오늘 정말 고마웠어. 금방 답장이 왔습니다. 다행이야. 피곤하지? 푹 쉬어. 간단한 문자였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누군가 제 안부를 걱정해준다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어요. 다음 날부터 선아와 문자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좋은 아침이라는 문자를 보내면 선아도 좋은 하루 보내라고 답해줬어요. 저녁에는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물어보고 서로 근황을 나눴죠. 이런 소통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랐어요. 아내와는 이런 대화가 전혀 없었거든요. 선아와 이야기하면 하루가 밝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아내가 제 핸드폰을 힐끗 봤습니다. 요즘 문자 많이 오네요. 누구예요? 고향에서 만난 친구예요. 남자친구요? 아니요.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다만 전부를 말하지 않은 것뿐이었죠. 아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점점 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아와 문자를 주고받을 때는 행복했지만 아내와 마주 앉아 있을 때는 죄책감이 들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술을 마시고 있는데 아내가 말했어요. 또 술 마셨어요? 조금만 마셨어요. 요즘 자주 마시네요. 무슨 일 있어요? 아내가 제게 관심을 보인 건 오랜만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걱정해서라기보다는 그냥 핀잔을 주는 말투였죠. 별일 없어요. 그냥 심심해서요. 심심하면 취미라도 만들어 보세요. 맨날 집에만 있지 말고. 아내는 제가 밖으로 나가기를 바라는 것 같았어요. 집에 있으면 귀찮다는 뜻일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 속상했습니다. 그날 밤 선아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문자로는 부족한 기분이었거든요. 동수야? 무슨 일이야? 선아의 목소리가 반가웠어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안 좋은데? 아내랑 또 말다툼했어. 아니, 말다툼이라고 할 것도 없지. 그냥 서로 차가운 말만 하고. 많이 힘들구나. 선아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위로가 느껴졌어요. 이런 마음을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몰랐습니다. 선아야, 나 어떻게 해야 할까? 무슨 말이야? 우리 사이 말이야. 너와 나 사이. 전화기 너머로 선아의 한숨이 들렸어요. 동수야, 나도 많이 생각해봤어. 그런데 너에게는 가정이 있잖아. 하지만 가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냥 한 집에 사는 남남이야.
그래도 30년을 함께 살았잖아. 선아는 현실적이었어요. 저보다 더 냉정하게 상황을 보고 있었죠. 만약에 말이야. 만약에 내가 정말 결정을 한다면 너는 어떻게 할 거야? 동수야. 선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너를 사랑해. 정말 사랑해. 하지만 너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는 건 원하지 않아. 가정이 이미 파괴된 걸지도 몰라.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텅 비어 있어. 긴 침묵이 흘렀어요. 서로 무거운 마음이었죠. 동수야, 신중하게 생각해. 후회하지 않을 결정을 해. 응, 알겠어.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대로 아내와 차가운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용기를 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까요? 며칠이 지났지만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선아와 문자는 계속 주고받았지만 예전만큼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죄책감이 계속 따라다녔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친구들과 만나고 온 날이었어요. 오늘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했는데요. 아내가 말했어요. 무슨 이야기요? 다들 남편이 퇴직하고 나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계속 있으니까 답답하고 할 일 없어서 술만 마시고. 아내의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저도 그런 남편 중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글쎄요. 각자 사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어차피 자식들도 다 컸는데 억지로 같이 살 이유가 있나 싶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충격이었어요. 아내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요. 저만 이런 생각을 하는 줄 알았는데 말이에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말하면 요즘 우리가 부부 같나요? 그냥 룸메이트 같잖아요. 아내 말이 맞았어요. 정말 룸메이트 같았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각자 다른 삶을 사는 거죠. 그날 밤 잠자리에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아내도 지금 상황을 힘들어하고 있었구나. 저만 괴로운 게 아니었네요. 선아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아야, 결정했어. 무슨 결정? 아내와 이야기해 볼 거야. 정직하게. 동수야, 우리 둘 다 지금 상황을 원하지 않아. 그럼 용기를 내야지. 선아는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어? 후회할 것 같아. 하지만 지금처럼 사는 것도 후회야. 그럼 용기 있는 후회를 택하겠어. 그 순간 마음이 정해졌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아내와 진솔한 대화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아내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오늘 시간 되면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해요. 무슨 이야기요? 아내가 돌아봤어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요. 아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뭔가 심각한 이야기가 나올 거라는 걸 눈치챈 것 같았죠. 알겠어요. 저녁 먹고 이야기해요.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계속 생각했어요. 상처 주지 않으면서도 제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았지만 이렇게 진지하게 마주 앉은 건 오랜만이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대충 짐작은 가요. 아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정말요? 요즘 당신 달라졌거든요.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아내도 눈치채고 있었네요.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니까 당연할지도 모르죠. 여보, 우리 이제 각자 살아요. 결국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내는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상했다는 표정이었죠. 다른 사람이 있어요? 아내가 물었어요.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고향에서 옛 친구를 만났어요. 초등학교 동창인데. 여자친구요? 네. 하지만 그것 때문만은 아니에요. 우리 관계 자체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아내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남남 같았죠. 미안해요. 제가 너무 무심했어요. 저도 미안해요. 당신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으니까요. 서로 미안하다고 말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원망하거나 화내지 않아서 다행이었죠. 자식들한테는 어떻게 말할까요? 아내가 물었어요. 솔직하게 말해야죠.
우리가 각자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미영이가 놀랄 거예요. 딸 미영이 걱정이 됐어요. 부모가 이혼한다고 하면 얼마나 충격받을까요? 천천히 설득해봐요. 이해해줄 거예요. 그날 밤 미영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산에 있는 딸한테는 직접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 웬일이에요? 밤에 전화 주시다니. 미영아, 아버지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랑 어머니가 앞으로 따로 살기로 했어. 전화 너머로 미영이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싸우셨어요? 싸운 건 아니야. 그냥 우리가 서로 행복하려면 이게 나을 것 같아서. 아버지, 저 지금 당장 올라갈게요.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하고 결정한 거야. 하지만 미영이는 다음날 바로 서울로 올라왔어요. 걱정이 된 모양이었죠. 아버지, 어머니 정말 이혼하시려고요? 미영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미영아,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 본 거야. 제가 말했어요. 갑작스럽게 왜 이러세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내가 미영이에게 설명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서먹하게 지내왔는지, 서로에게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말이에요. 그래도 이혼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상담도 받아보시고 노력해보시면 되잖아요. 미영이는 끝까지 말렸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가 헤어진다는 게 받아들이기 힘들죠. 미영아, 아버지 말 좀 들어봐. 제가 미영이를 불러 앉혔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니? 외로우셨어요? 응. 집에 사람은 있는데 대화할 사람이 없었어.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을 거야. 미영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더 자주 연락드릴 걸 그랬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외로워하시는 줄 몰랐어요. 너 탓이 아니야. 우리 문제야.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사실 거예요? 제가 선화 이야기를 했어요. 고향에서 만난 첫사랑, 40년 만에 다시 만난 인연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분과 재혼하실 거예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그 사람과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 오랜만에 행복하다는 걸 느꼈어. 미영이는 한참을 울었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그동안 가족 위해서만 사셨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딸이 제 마음을 이해해준다는 게 고마웠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영이가 아내에게 물었어요. 나는 여행이라도 다니면서 살아볼까 해. 그동안 집에만 있었으니까. 혼자 사시기 외로우시면 저랑 같이 사세요. 부산 날씨도 좋고. 고마워. 그것도 생각해볼게. 미영이는 하루 더 있다가 부산으로 내려갔어요. 가기 전에 저한테 말했습니다. 아버지 행복하세요. 제가 응원할게요. 딸의 이해와 지지를 받으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선아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선아야, 아내와 이야기 끝났어. 어떻게 됐어? 이혼하기로 했어. 아내도 동의했고 딸도 이해해줬어. 전화 너머로 선아의 한숨이 들렸어요. 정말 괜찮겠어?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어? 후회할 수도 있지.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은 확실해.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동수야. 선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는 어떤데? 정말 나와 함께 할 마음이 있어? 물론이야. 나도 너를 사랑해. 진심으로. 그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60이 넘은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습니다. 그럼 고향으로 내려갈게. 너랑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 정말? 응. 서울에서 30년 넘게 살았으니까 이제 고향에서 살아볼 때도 됐지.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서로 합의하에 하는 거라서 복잡하지 않았죠. 재산도 반반씩 나누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에 말했어요. 당신도 이제 행복하게 사세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당신도 행복해요. 미안했어요. 30년 넘은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슬프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해방감도 들었어요. 짐을 정리하면서 선아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다음 주에 내려갈게. 기다려줘. 기다리게? 조심해서 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60이 넘어서 시작하는 두 번째 사랑 말이에요. 서울을 떠나는 날 아내가 역까지 배웅 나왔어요. 30년을 함께 산 사람과 이별하는 순간이었죠. 잘 가요.
몸 건강하게 지내고요. 아내가 말했어요. 당신도 건강하게 지내요. 가끔 안부 전해요. 서로 악감정은 없었어요.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게 된 것 같았죠. 이별이 항상 슬프기만 한 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기차에 올라서 창밖을 봤어요. 서울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죠. 30년 넘게 산 곳을 떠나는 기분이 어떨 줄 몰랐는데 생각보다 홀가분했어요. 고향역에 도착하니 선아가 나와 있었어요. 환한 웃음으로 저를 맞아주었죠. 고생했어. 힘들지 않았어? 선아가 물었어요. 아니야. 오히려 홀가분해. 선아가 제 짐을 들어주려고 했어요. 제가 말렸죠. 내가 할게. 너는 그냥 옆에만 있어줘. 함께 걸으면서 이야기했어요. 앞으로 어디서 살지, 뭘 하며 지낼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동수야, 바닷가 마을 어때? 선아가 제안했어요. 바닷가 마을? 여기서 1시간 정도 가면 작은 바닷가 마을이 있어. 조용하고 공기도 좋아. 거기서 살면 어떨까? 바닷가에서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았어요. 서울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삶이었죠. 좋아. 가서 한번 봐보자. 다음날 선아와 함께 그 마을에 갔어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조용한 어촌 마을이었는데 바다가 한눈에 보였어요. 어때? 마음에 들어? 선아가 물었어요. 좋아. 정말 좋아. 마을에서 작은 집을 구했어요. 바다가 보이는 2층 집이었죠. 넓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이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이사를 하고 짐을 정리하는 동안 선아가 많이 도와줬어요. 함께 가구도 사고 필요한 것들도 장만했죠. 마치 신혼부부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함께 사는 거네. 선아가 말했어요. 응. 꿈만 같아. 첫날 밤 바닷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어요. 서울에서는 들을 수 없던 소리였죠.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닷가를 산책했어요. 선아와 손을 잡고 걸었죠. 60이 넘어서 하는 연인 같은 행동이었지만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동수야, 이제 여보라고 불러도 돼? 선아가 갑자기 물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좋았죠. 그래, 여보. 선아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아침 햇살보다 더 밝게 느껴졌습니다. 여보도 이제 나한테 여보라고 불러. 알겠어, 여보. 서로 여보라고 부르니까 정말 부부가 된 기분이었어요. 아이들처럼 웃으면서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친절했어요. 서울에서 온 부부라고 하니까 반갑게 맞아주었죠. 가끔 바다에서 잡은 생선도 나눠주었습니다. 도시에서 오셨으니까 바다 생활이 낯설겠어요. 이웃 할머니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좋아요. 공기도 맑고 조용해서. 선아가 대답했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바다가 보이고 저녁에는 석양이 물드는 바다를 보며 산책했죠. 이런 삶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미영이가 찾아왔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나 봐요. 아버지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미영이가 말했어요. 그래, 정말 행복해. 선아 이모도 아버지 때문에 많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선아를 이모라고 부르는 미영이가 고마웠어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주는 것 같았죠. 아버지 재혼은 언제 하실 거예요? 글쎄, 급하지 않아.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 그래도 공식적으로 가족이 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미영이 말이 맞았어요. 언젠가는 정식으로 결혼해야겠죠. 저녁에 선아와 이야기했어요. 우리 결혼할까? 제가 물었어요. 갑자기? 미영이가 그러는데 공식적으로 가족이 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선아가 웃었어요. 좋아. 나도 그게 좋겠어. 60이 넘어서 하는 프로포즈였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선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죠. 몇 달 후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어요. 마을 사람들과 미영이 그리고 몇 명의 친척들만 참석한 소박한 결혼식이었죠. 이제 정말 부부네. 선아가 말했어요. 응, 정말 부부야. 신혼여행도 갔어요. 제주도로 3박 4일 다녀왔죠. 60이 넘어서 하는 신혼여행이었지만 정말 즐거웠습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와서 다시 일상이 시작됐어요. 아침에 같이 일어나서 바닷가 산책하고 점심은 함께 만들어 먹고 저녁에는 마을 사람들과 어울렸죠. 가끔 서울 생활이 생각날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일찍 용기를 내지 못한 게 아쉬웠죠. 어느 날 저녁 바닷가에서 석양을 보며 앉아 있었어요. 선아가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행복해? 제가 물었어요. 응, 정말 행복해. 여보는? 나도 행복해.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줄 몰랐어. 40년 늦은 사랑이지만 오히려 더 소중하게 느껴져. 선아 말이 맞았어요. 젊을 때의 사랑과는 다른 깊이가 있었습니다.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알고 나서 하는 사랑이라서 더 진실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자. 제가 말했어요. 응, 죽을 때까지 함께하자.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했어요.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이보다 더 아름다운 순간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여보, 사랑해. 선아가 말했어요. 나도 사랑해, 여보. 60이 넘어서 하는 사랑 고백이었지만 진심이었어요. 어쩌면 젊을 때보다 더 진심이었을지도 모르죠.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인생은 언제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구나.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건 용기인 것 같았습니다. 바닷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어요. 선아의 고른 숨소리와 함께 말이에요. 이렇게 평안한 잠자리는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새벽에 잠깐 깼을 때 선아가 제 손을 잡고 자고 있었어요.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이 따뜻함을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늦은 나이에 찾은 두 번째 사랑이었지만 어쩌면 진짜 사랑은 지금부터인지도 모르겠어요.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사랑 말이에요. 아침이 되면 또 바닷가를 산책할 거예요. 선아와 손을 잡고 서로 여보라고 부르면서 말이에요. 그 생각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인생의 늦은 봄이 찾아온 거였어요. 젊은 시절의 화려한 봄과는 다르지만 오히려 더 깊고 따뜻한 봄이었습니다. 이 봄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완벽했어요. 여보, 고마워. 잠든 선아에게 속삭였습니다. 정말 고마워. 바깥에서는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끝없이 밀려오고 나가는 파도처럼 우리의 사랑도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습니다. 늦게 피어난 사랑이 더 깊고 소중하다는 걸 깨달으며 저는 다시 잠에 빠져들었어요.